네, 2부 엉망진창 발음도 잘 안 돼. 엉망진창 엉망진창 KF-X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군의 전투기 사업 문제, 차세대 전투기라고 그래갖고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태우 정권 때 그 공군 참모총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참모총장 경질하면서까지 노태우가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뒷돈은 이제 받아 드시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김여성 정권 들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이회창 감사원장이 스타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비행기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사실, 이번에 차세대 전투기를 하면서 경쟁 업체들이 한 3군데 정도 있었죠. 미국 네. 비행기도 있었고, 유로파이터. 유럽 비행기도 있었고. 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저번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사줘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자기가 뭔데 그걸 결정하나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미국 비행기가 선택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결국 미국 비행기가 선택이 됐어요. 미국 비행기가 선택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선 네. KF-X가 결과적으로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네네. 문제의 핵심은 KF-X라기보다 FX 사업입니다. 네네. 그럼 그러니까 KF-X와 FX가 뭔 차이점입니까? 네. KF-X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손으로 미들급 전투기 F-16급 정도 되는 미들급의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해서 만들겠다. 앞에 K가 코리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입니다. 네, 그런 사업이고요. 그거죠. 그 미국이 MD 정책 얘기하면 계속 장관 우리는 KAMD를 합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하자면 전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 전투기를 들여올 때 절충 교역으로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비행기를 들어올 때 조건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무기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는 이게 약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조 6천억 그렇죠. 정도. 7조 6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어마어마하네요. 비행기 40대를 들여오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미국 비행기를 그만큼 사오는 대신에 우리 물건도 팔거나 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전수받거나 해요. 그걸 절충교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충교역의 옵션에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전투기 핵심 제작 기술들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FX 사업에서 맨 처음에는 3개의 기종이 경쟁을 벌이다가 어떻게 벌였냐. F-15SE 미국 보잉사에서 만드는 전투기입니다. F-15 세컨드 에디션 요 기종과 이번에 문제가 됐던 F-35A 로키드 마틴사의 F-35 그다음에 유럽 항공사의 유로파이터 요 3개의 기종이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미국 보잉사의 F-15SE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이 결정까지 이루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최종 그 제품을 어떤 걸 골라야겠까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 개발하는 게 한 10년 넘게 걸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3개의 기종 중에 그러면 어느 게 정말 좋은 제품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능도 가격, 그렇고, 기술 가격도 이전. 그렇고, 이것들을 평가하는 데만 2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 보잉.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가는 거죠. 보잉의 F-15SE였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직전에 예비역 장성들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는 차기 전투기가 아니다. 차기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F-15SE는 이 스텔스 기능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는 부적합한데 어떻게 이런 비행기를 사오려고 하느냐라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대로합니다. 왜 예비역 장군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코치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밀어붙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 않고 번복해버렸어요. 번복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F-35A 로키드 마틴의 이걸로 번복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F-35A로 결정하면서
이때는 완전히 수의 계약을 하게 돼요. 요 하나 기종과 갖고서. 그러면 계약 조건이 우리가 불리해질 것 아닙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거 제대로 기술 이전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우리 국회에서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러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세 개 기종이 서로 경쟁할 때 받았던 저쪽의 제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 협상을 해나가겠다. 그러니 기술 이전을 받거나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추진하도록 했는데 값은 많이 올랐지만 알고 보니까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로키드 마틴하고 이게 할 때 재협상할 때 저쪽에서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케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되고 나서는 못 해준다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는데 세 개 기종이 서로 경쟁할 때에는 다 기술 이전을 해줄 것처럼 로키드 마틴도 제안을 했고 보잉사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번복되고 나서 F-35만 남아가지고 이들하고 수의 계약할 때에는 달라집니다.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기술 이전 합의서예요. TAA라고 하는데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 지원 합의. 이게 TAA1과 TAA2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전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TAA1에는 21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기술 이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수출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돼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올 11월 달쯤 확정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술, 4개 기술은 TAA2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4개 기술 TAA2는 미국 정부가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어요. 이번에 거부한 거니까 원래 정책상 그거는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이 드러나니까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또 공군의 설명은 뭐냐면 처음부터 4개 기술은 이전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키드 마틴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로키드 마틴이랑 계약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걸 그러면서 7조씩 들어간 예. 사업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7조 원이 넘는 사업을 원래 경쟁 입찰을 하다가 결국은 막판에 그냥 수의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요는 그거예요. 근데 수의 계약을 하면서 진성준 의원님이 1년 전에 그 방추위 회의록 네. 그걸 공개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분이 이 기종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방추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정무적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7조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한 기종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엊그제 청와대가 이것을 뭐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니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납득되지 않는 게 우리 대통령이 시종일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모든 사안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1년 전에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장관 혼자 했던 정무적 판단이 아니겠죠. 그러면요. 당연하죠. 지금 그 청와대가 그대로 했던 정무적 판단이고 네. 실제 그때 국방부 장관이 지금도 청와대에 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디 방사청을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자기 있어요. 자신을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조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KF-X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미들급 정도의 비행기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기술 이전 핵심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그 중에 레이더. 예. 그럼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 로키드 예. 마틴에서 예. 우리는 레이더 없는 비행기를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는 다양한 대안들을 지금 놓고 고민 중입니다. 그냥 레이더도 아니고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최신형 레이더인데 미국은 40년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함부로 기술 이전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아니 우방국이고 7조나 사주는데. 그러니까 동맹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말은 빼야 되겠다. 동맹은 맞는데 안 쓰는 동맹. 약한 모습. 안 쓰는 약한 동맹. 모습.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는 것이 4월 달에 이미 통보가 됐다고 네. 하는데 네. 그럼 그거를 이제서 그러니까. 알게 돼. 숨긴 이제서, 거죠. 그러니까 숨긴 거. 저는 예. 이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뒤에서 아니, 누가 먹은 사람이 있나? 아니 방위사업청의 해명은 뭐냐면 그렇게 안 될 줄 알아서 네. 이걸 바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대안을 모색하려면 해외에 다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 제작업체나 레이더 제작업체하고 기술 이전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돼 버리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공개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실제로 불가능한 게 유럽 그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다 언론에 뭐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베이스의 기체에다가 그 엔진이나 레이더만 유럽 기체를 그렇지. 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환성 문제. 다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체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람의 사업 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미국이 40년 걸렸다면서 우리는 자체 개발해갖고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이서 레이더가 굉장히 최첨단 레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고요. 네. 해외 협력 업체를 구해서 그들로부터 핵심 부품이라든지 핵심 기술이라든지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을 넘겨받아야만 해요. 그래야 자체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나중에 이제 해봐야 아는 건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4개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비행기에다가 통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지금 미국이 못 주겠다고 하는 기술도 이 자체의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 장비들을 비행기에다가 장착해서 서로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합 기술이거든요. 이 통합 기술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게 빨간불이 켜져 있다. KFX 아니, 사업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아까 왜 보잉사로 결정됐었는데 군 장성들이 나서가지고 뭐 스텔스 기능, 레이더 기능이 없어 떨어진다. 그 로키드 마틴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로키드 마틴하고 40대 사주기로 사인을 할 때 예. 미국이 이 핵심적 기술을 못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알았대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보잉에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로키드 마틴을 굳이 바꿔가지고 기술 이전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이미 1차 세계 기종이 경쟁할 때에도 로키드 마틴은 그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미국 정부의 방침 때문에 못 준다고 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KFX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술 이전 다 받겠다고 설명을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못 해요. 아니 당시에는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네. 40대 7조 원이 넘는 사업이고 저 미국이나 그러니까 보잉이나 유로파이터나 뭐 이런 데서 어떻게든 우리랑 계약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네. 칼자루 우리가 쥐고 있는데 다 뺏겼다는 거잖아요. 더 웃긴 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2년간 연구 개발할 때 우리 비행기가 한 60대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대를 살려고 다 예산을 준비를 했었죠. 근데 F-35로 결정이 나니까 이게 비싸요. 다른 기종보다. 네. 그런 10몇 년 동안 60대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국회한테 얘기를 해서 매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F-35만큼의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40대만 사면 된다고 40대를 계약하는 거예요. 뭐야? 원래 60대 사야 되는 것을 F-35 사면서 40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전력 뭡니까 이거? 건설 방향이 얼마나 원칙도 없고 그렇네요.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F-15SE는 상업 구매 방식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F-35는 FMS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F-15SE는 보잉사하고 우리하고 업체와 우리 국방부가 계약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F-35는 업체와 우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지만 미국 정부하고 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통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할 때는 미국 정부에게 FMS 행정수수료로 총 사업비의 3%를 또 지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FMS 제도인데 그 대신 품질이 보증되는 무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F-15SE는 상업 구매인데 이네들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에이서 레이더 기술을 수출해도 좋다고 하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사업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바꾸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바꾸면 안 되는 거였죠. 아니 이거 진짜 비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가 안 그때 되는데?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던 사람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 어떠세요? 지금 로키드 마틴이랑 계약 사인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으면 우리가 이제 계약 위반을 물어줘야 네, 물어줘야 위협금 되겠죠. 물어줘야 되겠죠. 위협금? 네. 위협금 뭐 엄청난 규모겠죠. 뭐 상식은 답답하네요. 할 수가 없겠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방위원회가 예전에는 진짜 비인기위원회라고 하는데 두 분의 이런 설명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예산의 규모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 40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저희들은 뭐 몇백억 정도는 뭐 별로 큰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그냥 써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야. 그런데 왜 이번에 그 국감에서는 왜 유승민 의원만 나오는 거야? 아, 네, 유승민 대표한테 완전히 묻혀버렸어. 새누리당에 뭐 화가 나. 우리 당 최고의 국감 스타 김광진 의원이 묻혀버렸어. 다른 상임위로 좀 가시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최고의 국감 스타 두 분이 묻혀가지고. 아 근데 국방이 화가 나. 인기 없는 사실은 이게 국방위가 인기 그랬었던데, 없는 요즘은 예전에. 핫한 게 이 아니, 국방 두 분이 비리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요? 두 분이 만들었다고 나는 봐요 아니, 실제로. 근데 그것도 갑자기 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그냥, 대표, 유승민 대표 막 이렇게 오니까 카메라들이 따라와요. 그게 좀 있어. 사실 그 전에는 스틸컷 찍는 사진은 진짜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스틸 사진 찍어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기회는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한번 저기 뜹시다. 두 분. 노태우 정부 때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그때 뭔가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F-16. F-16 사업. 그래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랬는지 알겠다 이랬는데 네. 이번 사업도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좀 흘러가면 여기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일 이제 뭐 여기에 또 비리가 연루가 되면은 우리 저 국방부에서 비리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군에서 이제 정말 눈먼 돈이라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방탄 조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까보면 어마어마한 게 너무 많아요. 가짜를 수입하고 뭐 도대체 왜 이렇게 국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지금 국군이 창설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비리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나마 예전에는 더러웠지 많이 깨끗해졌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치권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국군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부장부패가 파란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의 특유한 비밀주의, 네. 보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다.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군사 기밀도 많고 군사 비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니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개해야 된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활동하려면 김광진 의원님이나 저나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우리 국방부 홈페이지보다 더 많이 들락거려야 언어가 돼요? 이제 저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안 되는 우리 보좌관들이 들락거려야 겨우 조금씩 주워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으면 우리 국방부는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국방부. 그 아시는 것처럼 진성준 의원님이 지난 국정감사 때 사이버 사령부 조직 체계 이걸 가지고 뭐 국가 기밀 누설이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홈페이지에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한다. 물론 아주 숨어 있는 어떤 조직도 있겠죠. 거기도. 그러나 기본적인 체계조와 조직도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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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문제들인 거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네. 실제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안보나 뭐 비밀주의 이런 것이 반드시 막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공개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그러면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참 황당했던 게 우리 저 2년 전에 사이버 사령부 국정감사 하면서 이제 그 대선 개입 사건 그걸 밝힐 때 사이버 사령관 옥도경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사이버 사령부는 그 명칭도 그 존재 자체도 군사 비밀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거예요. 네, 정말 기억나요. 황당했어요. 그때. 네, 어떻게 기억나요. 저런 사고를 가지고 문민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가. 저게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의 모습인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여론으로 아까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그 폐해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우리가 좀 투명해지고 뭔가 이렇게 부패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고 그런 지수들이 완전히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위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이런 걸 막으려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보 제일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철저하게 군사 비밀로 묶고 보안으로 묶고 하다 보니까 밀실에서 이런 황당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핵심적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직결된 군사 비밀들을 노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숨기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군으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이 함정, 우리 함정의 성능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공개되어야만 하죠. 그거는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면 미국 군사무기들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비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적에 노출되면 군사안보에 큰 위해나 가해지는 것처럼. 그러게.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보고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공개회의에서 이러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성능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군사비밀 누설했다고. 군사기밀을 흘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참 황당할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는데 거의 군대를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비밀비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비밀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방산비리가 계속 그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군대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어디에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뭐 불량 그 해군들이 쓰는 불량 조끼 이걸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물에 뜨지 않는 물에 뜨지 않는 구명복. 구명복.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물에 뜨지 않는 구명복, 총에 뚫리는 방탄 조끼,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해서 누군가가 훔쳐먹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군대 제품이 그러지 뭐라고 그냥 써요. 네. 이 인식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예. 군대도 원래 그런 제품이 납품되는 게 정상이 그렇죠. 아니에요. 최고 좋은 제품을 쓰는 거죠. 네. 더 비싼 돈 주고. 근데 네. 그 돈을 중간에서 자꾸 삥땅 치고 어떻게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좀 국민들이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왜 근데 해군이 이렇게 방산 비리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군도 엄청 더 크고 그런데 근데 이제 육군은 제가 봐서는 아직 안 밝혀져서 그런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근데 공군은 볼트 하나만 잘못돼도 비행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이걸 물건을 해먹을 생각을 잘 못해요. 부품을. 근데 배는 엔진을 중고를 갖다 옅은 뭐 어떤 부속 중에 하나를 탐지망을 레이더를 뭐 어군 탐지기를 갖다 여놓든 배는 가.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예. 물에만 뜨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2, 3년 후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요. 근데 그거는 오래돼서 그런 건지 원래 중고를 갖다 여서 그런 건지 몰라. 그러니 계속 중고 배 선박과 관련한 부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육군도 침낭 엄청나게 비싸게 해놓고는 단가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단가고 뭐 모자부터 시작해서 개인 용품들이 거의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다 국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 내서 하는 건데 국방부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예비역 장성들은 왜 그렇게 연루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권에 자꾸 개입하고 제대했으면 빨리 집에 가지. 이번에 저 대통령 추석 특식으로 하사한 것도 멸치를 병사 한 명당 7마리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14마리라며. 7마리. 7마리. 2인분이라고 올린 거예요. 네. 한 봉지에 한 30마리쯤 들어있는데 그 30마리 한 봉지를 4명 정도가 나눠 먹어야 된대요. 약식 20개 들어있는데 이걸 4명이 나눠 먹어요. 약과. 500원짜리 약과. 아니 우리 저 영삼이 형이 YS 멸치 네. 만상작씩 올라왔다는 거예요. 만상작. 저 시골에서 김홍종이 거제에서 그리고 밥에 뿌려 먹는 김가루. 그 만상작 군대에 갖다 줘도 다 먹었겠다. 7마리가 아니고
70만씩 먹었겠다. 에이. 아니 근데 그것도 예산이 12억인데 예. 12억도 사실은 작죠. 1인당으로 치면 한 1,400원, 1,500원 이 정도 꼴이에요. 예. 근데 12억 중에서 3억 4천은 대통령 편지값이래. 맞아요. 편지 인쇄값. 종이값. 인쇄값. 어떡해. 카드 인쇄값이라는 게 그거죠. 이놈의 나라 진짜. 예. 아니 기왕에 그것도 황당한 얘기지만 어쨌든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군의 소음 피해 배상금에서 안 쓰고 남는 돈에서 뺐다는 거잖아요. 군 공항 옆에 시끄러운 군 그거 소음 전용은 피해. 아닌가? 예산 전용. 예산 전용을 전용입니다. 받았죠. 기재부 허가를 네. 받았죠. 전용 허가를 절차를 받아서. 밟았다고 지네들 네. 설명해요. 네. 근데 기왕에 그렇게 안 쓰는 남아돌 돈 불용액 중에서 쓴 거라고 하면 조금 좀 넉넉히 해서 이번 특식은 수고했다고 네, 대통령이 네, 네. 특별히 이렇게 장병 격려를 해서 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한 3,000원씩 준다든지 5,000원씩 준다든지 그러게 좀 그거 좀 먹을만한 하면 안 거 좀. 돼?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은 돈도 안 내려면서 멸치는 왜 정해준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그거 너무 웃겼는데 우리 당의 김용희 의원님이 멸치 멸치로. 14마리로 추석 이렇게 그러니까요. 써가지고 추석으로 아, 봤어, 글씨 이렇게 봤어. 만들어가지고 예. 아 나는 너무 좀 대통령이 장병들의 또 골다공증 생각하셔가지고. 군대는 주는 대로 먹어 네.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것이 그냥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죠. 예. 근데 아무도 불만 얘기 안 하나요? 근데 다 하겠지. 아, 근데 군대가 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군대가 이제 예전처럼 뭐 구타하고 명령 무조건 명령 따라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훈련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돈이 그만큼 지급이 되니까 아니 40조씩 쓴다며요. 40조. 예. 전 세계 어디 비교해도 또 빠지지 않잖아요. 40조면. 네,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훌륭한 군대를 만들어야죠. 예. 우리가 지금 방금 웃고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웃을 때가 아니다. 아니 국민들 서민들은 자식 낳아가지고 군대에 보내줘. 예? 세금 해가지고 국방비 갖다 줘. 그런데도 위에서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왜 미국에서 나올 걸 그랬어. 아니 임신했을 때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에이씨. 그래요. 그건 그렇고. 자 화제를 미국으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다음 돌려주시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뭐 7번째인가 8번째인가 했다 그래. 난 주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겠죠.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일단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새마을 운동 세일즈다라는 표현했고 자기 아버지가 한 거에 대해서 극찬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좀 띄워주는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새마을 운동은 분명히 명과 암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다 농촌이 부자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잘 살고 한 게 아니거든요. 통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비교해 보면 농촌의 빚이 21배 늘었습니다. 2.1배가 아니고 21배가 늘었어요. 이건 뭐냐? 새마을 운동 한 달에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원해준 건 시멘트밖에 없어. 당시에 쌍용의 김성곤 회장. 그게 이제 공화당의 모든 돈을 주물러 끓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성곤 회장이 박 대통령한테 우리 회사에 이번에 시멘트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처치해 주세요. 해서 선거 전에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한답시고 그 시멘트를 전국에 무료로 뿌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멘트만 뿌리고 그 기계는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 깔고 밑에 뭐 다리 깔고 하는 거 다 농촌의 농민들이 자기 품 팔아가지고 다리 깔고 했던 거고 또 그 농민회 해에서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빚이 증폭한 겁니다. 그 초가집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저고가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곡식 가격을 낮추는. 네. 그러니까 농촌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 도시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도시 빈민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값싼 노동력을 재벌들이 활용했고 그것 때문에 재벌이 성장했고 그래서 지금 그 박정희식의 개발 독재가 지금 와서 다 터지거든요. 빈곤 문제도 그렇고 양극화 문제도 그런 것이고. 근데 그런 거 쏙 빼고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요것만 너무 강조한 게 아닌가. 네. 그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유엔 기조연설하면서 새마을운동 등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 화답한 거에 대해서 반 총장이 왜 이럴까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다음 새누리당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포함해서 한번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처음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를 처음 언급한 게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거는 오히려 밀양 때였어요. 그러니까 밀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원전 송전탑. 예, 송전탑 사건. 그때 할아버지께서 한이 맺히셔갖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새마을운동 때 얼마나 열심히 동원돼서 일했던 사람인데 왜 국가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이 얘기를 하셔서 내가 처음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처음 떠올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잖아요. 근데 정말 경상북도 쪽에 너무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원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에 우리가 원조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널리 전파하겠다. 라는 거를 뭐 기념 사업이며 막 이런 거를 막 너무 너도 나도 막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본부를 세웠어요. 그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파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했을 때 처음 또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친선협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남아공과 이렇게 그 우간다인가요? 그쪽 이제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농촌진흥책이나 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을 해서 아프리카 쪽에서는 마치 그것이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하는 지점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서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 명함이 있는데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외국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지원 받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고 이렇게 딱 어떤 운동이라는 것을 기치를 내세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농촌 다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 하나 문화로 딱 만들어서 그걸 전파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니까요. 외국에서. 근데 사실 제가 진선미 의원 얘기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 새마을 운동을 외국에 전파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일제잔재거든요. 우리가 맨날 일제잔재 청산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에 조선 총독부가 만든 겁니다. 일본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따라시 무라 쭈꾸리. 아따라시가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무라는 마을이고 쭈꾸리는 만들다의 명사형입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을 만든다.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대로 번역해서 만든 거고 요것 말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조선 반도에서 실시한 것은 아따라시 무라 쭈꾸리였고 기시노부스케가 만주 계례국을 만들면서 실시한 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었거든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한 거예요. 그대로 뺏겨가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의 고유 것이라고 해서 외국에 전파한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럼 저작권 문제인가? 글쎄 저는 어렸을 적에 아침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네. 하는 저 새마을의 노래 박정희가 뭐 작사 작곡했다고 네, 하는 네. 노래 아닙니까? 그걸 아침마다 들으면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촌 지역에 뭐 이를테면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하는데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정치적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박정희 정부. 그렇죠. 박정희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1961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이른바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경제개발 정책을 막 쓰는데 이거는 다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도시는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고가 정책을 쓰니까
농촌과 도시 간에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어. 그러니 농촌에다가도 뭔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꺼내 든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그래서 7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제가 뭘 어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당시에 동과 리가 3만 한 3천여 개쯤 됐다네요. 거기 한 동과 리에다가 335포대의 시멘트를 보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마을을 어떻게 좀 가꾸어 봐라. 어떻게 좀 바꾸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열심히 한 데가 한 16,000개쯤 됐대요. 여기다가는 그 다음에 500포대씩 시멘트를 보내주고 1톤의 철근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멘트만 줬다가 이제 철근까지 주니까 다리도 만들고 뭣도 하고 했겠죠. 이렇게 해서 운동으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농촌도 좀 뭔가 좀 사는 것 같이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1971년이었죠. 그 김대중 선거 후보하고 선거할 때 아주 100만 표 차인가요? 근소한 차이로 위협을 느끼면서 이겨요. 그리고 또 72년도인가의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지지율이 막 빠집니다. 그전에는 여촌 야도 그래가지고 농촌에서는 공화당 지지율가 높고 도시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낮았는데 농촌에서도 막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빼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야, 이거 농촌을 이대로 뒀다가는 내가 다음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동기로 하게 되고 이거를 탄력을 받아가지고 72년도에 유신헌법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동기로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또 농촌의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꺼내 든 건데 그런 정치적 동기로 출발하고 결국에는 독재의 어떤 그 동원 기제가 된 것이 사실이었죠.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도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한쪽 측면만 이를테면 농촌을 나름대로 지붕 개량하고 마을길 넓히고 농로 정비하고 했던 이런 것들만 자꾸 부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편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새마을운동에서 농촌 소득이 증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증대된 이득보다 빚이 워낙 많으니까 21배가 증가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새마을운동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이건 회의적이라는 거고. 김관진 의원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재 2015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시잖아요. 이분이 유엔에 가서 전 세계 앞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큰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메인 주제는 과거에서 끌어낸 이 주제를 가지고 미래 제시를 하려고 하다가 과거로 다시 회귀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식 안에서 갖추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뭐 지지자층을 떠올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고 싶다. 나의 아버지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처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제2의 유신을 하겠다. 혹은 내가 제2의 5.16을 하겠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응, 내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가업을 승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도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저는 이분이 본인의 과업을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저는 유엔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도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를 갔을 때
제3 네, 제3국들이 그러니까 못 살고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의 어떤 경제적 개발이나 발전을 따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그 부분을 담고 싶은 건데 그거를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데를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의 방식 표현 방식을 새마을운동 이라는 걸 써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새마을운동이 뭔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 봐요. 한국의 다만, 지원. 네, 다만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주니까 그게 감사한 건데 그걸 마치 새마을운동이 번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난 정말 이거는 진짜 과대포장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통령이 지금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예전에 했던 우리 새마을운동을 지금 제3세기 국가에서 한다? 저는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게 아닌 거 아닌데 근데 끼워 맞추는 거고. 그냥 저는 ODA 방식인데 네, 그거를 그렇죠. 그냥 예, 하는 새마을로 거죠. 포장해서 새마을로 맞추는 포장하는 거야? 거 그런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름으로 주는 거라니까. 지금 김강진 의원 말처럼 그래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네. 21세기에 뭐 인터넷 얘기하고 뉴미디어 얘기하고 뭐 부가가치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 가셔서 60, 70년대 새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안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반기문 얘기 해달라니까 왜 다 피하세요? 아니, 근데 아니,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반기문 얘기. 근데 반기문 총장이 말이야. 들불도 아니고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랑 연결돼 있는 거라니까. 단어를 그래? 잘못 써서 제가 하는 산불이 뭐야? 얘기처럼 실제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북도 쪽 원조 경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제3세계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크다고요, 규모가. 근데 그거를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반기문 총장의 표현을 네. 들불처럼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불처럼 해서 어떻게 망하라고 불러가지고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산불이고 들불이고 가네. 그러니까 유엔은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어쨌든 유엔에서는 어려운 제3세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원조를 계속 많이 늘려야 된다고 반기문 총장 계속 강조할 테고 네. 그나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운동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그쪽으로 예산이 꽤 많이 가고 있다고요. 원조가. 아니 여튼 근데 언론에 보면 막 2박 3일 동안 7번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환담을 하고 뭐 행사장마다 같이 다녔다 그러잖아요. 난 그게 너무너무 웃긴 것 같아요. 반 총장하고. 네. 아니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15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유엔에 가서 예. 국제 정상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다른 나라 뭐 대통령하고 뭐 어떤 얘기를 나누고 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 근데 총장만 만난 거야? 반 총장 만나면 그 둘이서 전화로 하든지 하면 되지. 그까지 가서 2박 3일 동안 7번 만나면 보면 왕따 당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 나는 외교라는 걸 하러 가서 이렇게 왜 불쌍하게 있다고 와. 아니 나는 언론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유엔 행사들이니까 반기문 총장도 다 저기로 참여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그러니까 와중에서 만난 걸 텐데. 모든 정상이 다 7번 정도는 그렇게 만난 걸 텐데. 언론에서 마치 지금 김무성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반기문을 띄워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닐까. 따로 7번 만났으면 그게 바보야. 오히려 진짜. 우리의 자원 아니야. 나는 계속 이렇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좋은 분 아니에요. 그걸 그래요? 자꾸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런 언론에. 대권 후보로 끌어내리는 거야 지금? 아니 세계 대통령인데. 박근혜 정권이나 어쨌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악용되고 있는 거지. 응? 아니 그런데 저는 반기문 총장이 대권 후보로 본격적으로 나서면 검증 부분에서 다 격파될 거라고 보는데 예. 절대 후보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뭐 우리의 자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 언론에서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예. 사상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미국 언론도 그렇고 유럽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막 박수치고 왜 몰라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정말 검증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게 낱낱이 까불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하고 한게 있다 없죠. 이런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 보니까 이 양반은 그걸 좀 즐기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저는 공무원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노력을 했고 뭐 제가 살던 마을과 나라가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당신은 70년대의 외교관이었다. 산에 가서 송충이를 잡지 않았고 수업 중에 길가에서 코스모스를 심지 않았고 애향 단원이 되어서 발맞춰 등교해 보지도 않았고 퇴비 증산 명목으로 풀을 베어 학교에 지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교관 공무원이 외교부의 공무원이 무슨 새마을운동을 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돈 씨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동원돼 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외교부의 공무원이었지만 외교부에서는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했을 것 같지 않거든. 그거는 내무부와 지방 공무원 무슨 농림부 이런 데서나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새마을운동을 막 실행에 옮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불도 아니고 산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불은 꺼야 되는 거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들의 의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 접어들어서 이제 레임덕이 곧 코앞에 와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심력이 크게 작동할 거예요.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반대하고 안심번호제 국민공천제에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자기 신복들을 차기 이 총선에 내보내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는 무슨 카드가 필요한데 김무성 외에 다른 대권 주자들 뭐 이를테면 김문수,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아직 김무성하고 어깨를 견줄만 하지 않거든. 그래서 누구나 다 차기 대권 까미야라고는 안 보는데 반기문 총장은 인지도도 있고 세계 대통령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이러니까 여기를 자꾸 이렇게 해서 김무성 까불지 마라. 네가 까불면 반기문으로 바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강력하게 주면서 김무성 대표의 원심력 또는 저항 이런 걸 막아보려고 하는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 난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간 건데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지. 결국 그것도 그럼 국내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엔 온통 선거밖에 없죠. 그런 거지. 진짜 온통 선거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정말 김광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우리나라를 뭔가를 전달하고 뭘 해야 되는 건데 개우 진짜 새마을 운동에 제가 예산이 많다고는 했지만 그게 원조가 우리가 워낙 적으니까 그 안에서 비율이 있다는 거지. 그거 얼마 주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 입으로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네. 진짜 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했어요. 반 총장이 또 출신이 충청도여서 그렇죠. 역대 선거에 충청이 계속 저걸 졌지 않습니까? 캐스팅 보드를 졌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 낙마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정치평론하는 김만흠 교수 그분은 반 총장이 충청 출신이고 인지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새누리당 어떤 의원은 결국 페이스메이커로 쓰이고 말 것이다. 아까 우리 이동영 작가 이 사람 검증 무대에 오르면 박살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성완종 리스트 뭐 이런 데는 그렇죠. 등장하지 않았지만 무관치 않을 거다. 이런 그럼요. 얘기도 있는 것 네. 아닙니까? 그 동생 어쩌고 동생이 해서. 경남기업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 김무성을 견제하고 또 우리 저 여권에도 많은 대권 후보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면서 페이스메이커로 사용되고 그냥 죽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임기가 내년 12월까지시기 때문에 예. 선거까지 딱 1년밖에 안 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현실 정치를 해봤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바로 1년 만에 뭐 후보가 확정되려면 그 해에 한 4월, 5월 달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자기 거는 정치 비전이 없잖아. 본인이 국내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후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역사상 대통령이 콕 찍어갖고 나가라 해서 당선된 된 사람이 경우가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DJ, YS, 뭐 노무현 뭐 다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감동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찍어 낙하산이잖아. 낙하산 돼가지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을 거머쥔다? 글쎄요, 힘들다. 그러니까요. 순전히 정치공학적 차원에서만 나오는 얘기이고 저는 반기문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세계 정치 현실과 우리 국내 정치 현실은 다른 거고 반기문 총장이 간혹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국내 정치 현안 것까지도 없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교황은 와서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렇죠. 했지만 반기문 총장이 세월호 유족들 위로했습니까?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분이 어떻게 국내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대권 후보로 나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저는 불출마 선언 이상의 멘트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막 새마을운동이 내가 산불처럼 얘기했잖아. 번진다고 했어? 나는 왜? 그분이 유엔이라는 원조 기구의 수장으로서 아니야, 대통령 나올 생각이 있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 원조 이것에 대한 현직 대통령이 강조를 와서 했다는 거라니까. 시켜주겠다는데. 아니 저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니까 알 거 총장님의 아니야. 그 순수한 그냥 의도를 믿고 싶습니다. 유승민도 믿더니. 진선미 의원님이 믿으면 다 물러나. 진선미 의원님이 믿으면 물러나. 아니 단순히 아프리카에서 원조 물자를 받거나 원조 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이 번져간다고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거기서도 막 새마을운동을 배우자고 막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막 파견해서 교육받게 하고 돌아가서 막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도 개량하고 왜 웃겨요? 아니 다리 놓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여야 되는 거잖아. 아니 실제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거 막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아니 그 만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고민된다고. 우리가 그 실제로 교육 비용까지 다 아프리카에 주는 거 가서 아니에요? 그 글쎄, 중요한 그럴 수도 사람들을 있어요. 그럴 장관들을 수도 있는데.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립 서비스 일지언정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도 저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원조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외국 그 아프리카 쪽 분들을 만나면 중요한 그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감사를 받았을 것 같다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나도 웃겨. 나도 웃겨.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 너무 안 해요. 그래요. 그리고 원조 너무 원조를 안 안 해. 하면서 원조를 아, 하면서 나 유일하게 참. 내세우는 게 그거라니까. 내가 볼 때는 예. 코이카 말고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코이카는 뭐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감사하다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들도 하게 될 거라는 거 맞습니다. 같아. 근데 여론조사만 하면 난 순수한 의도를 믿고 싶습니다. 압도적 1위가 반기문인데 우리는 얘기하면 자꾸 웃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말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은 무조건 새누리당 후보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네. 기득권 중에 가까운 분이겠죠. 네. 그래. 아니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반기문 예, 사무총장님 그거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예. 그럼 우리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런 그리고 거죠. 그 유엔 사무총장 누가 만들어졌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영입에다가 내야 되는 거야? 의리가 없어 우리 의리가. 후보군에 하나 더. 이러면 되겠네. 옛날 이인재처럼. 아, 충청표를 갈라먹고 갈라먹고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오스트리아의 구르트 발트하임이라고 하는 분이 오스트리아의 6대 대통령으로 1987년에 당선이 됐다고 하네요. 30년 전이에요. 예, 30년 새마을 전에. 운동이 산불처럼 번질 때 그때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고 뭐. 아 이때는 87년도니까 새마을 운동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던 때였어요. 그 전경환, 전두환 형, 그때 대통령이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대통령 하지 말라는 부분 당연히 없죠. 없죠. 예, 당연히 없죠. 없지만 여러모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도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근데 사실 그 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반 총장이 또 여론조사 1위가 올라온 적 있어요. 그것도 예. 친박이 일부러 띄웠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번에 또 친박이 우도적 띄운 거. 역시 김무성 견제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일단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안 쓰는 뇌세포가 분석하거니와. 뭐 요 문제는 좀 더 지켜봅시다. 김무성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자기 별명처럼 무성 대장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꼬랑지를 내릴지 과연 오늘만 참겠다 했는데 오늘까지만 참는다 했는데 내일도 네. 참을려는지 내일도 참을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죠. 뭐 오늘 우리 네 명이서 마지막에는 웃느라고 말이죠.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아니 우리끼리 재밌는데 우리끼리 계속 합시다. 1부, 2부 양질의 정말 좋은 시간 됐으면 바람이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10시 40분을 달려가는데 밖에 우리 저 직원 한 분 계시고 또 우리 스텝 작가 한 명 계시고 손님은 딱 두 분이 계시고 예.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적막하네요. 아. 우리 아름다운 여성 두 분께서 지금 소주 2병에 맥주를 5개 까셨습니다. 창피해서 얼굴 가리고 있네. 아니 뭐 술 좋은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네. 매주 한 명씩 정해가지고 예. 이벤트. 지지자들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벤트를. 방송하는 날. 아 저는 강서 지역위원회 강동에서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네. 추진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된다 했던 거예요. 이 시각에 딱 맞춰서 오기가 어렵다 뭐 어렵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진짜 지역위원장이면은 딱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이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아니 강서에서 조금만 바로 여기 다리 건너면 바로 여기인데 그래, 뭐 강동은 멀지도 않는데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네. 아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몇 명이 오나? 아 그래요? 몇 명이 오나? 순천에서 아니 저는 한 번 더 부속도서가 다 제 지역구예요. 왜 그러세요? 넓으시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가을 개편에 참고해 주세요. 그 결과를. 아니 난 개편 당하고 싶다니까. 아니 그 적게 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온 사람이 나가는 걸로.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걸로. 아 자기가 원하는 걸로 원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진짜 안녕. 안녕. 안녕.